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 초기에 수덕사에서 불도에 정진하던 서정대사라는 이가 있었다. 몇십 년을 수도에 정진하던 서정대사는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자 절을 떠나 속세로 내려와 참하고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부부의 연을 맺고 금실 좋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정대사가 집 근처를 산책을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 조금 전 해괴한 일을 보았소. 무슨 일인데? 아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아, 글쎄, 젊은 과부가 자기 남편 무덤에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지 않겠소. 그 과부가 왜 부채질을 하는지 알겠소? 글쎄요, 아마 남편이 화병으로 돌아가서 죽은 후에나마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겠지요. 서정대사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나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소만 그 과부의 말이 남편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니 흙을 빨리 마르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하더군. 쯧쯧, 여자의 마음이란. 서정대사의 말에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여자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여자는 교양 없는 일자 무식인 여자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천박한 여인네하고는 다르니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어요. 저까지 그리 취급하신다면 전 정말 섭합니다. 부인의 말에 서정대사는 빙그레 웃을 따름이었다. 그런 서정대사의 모습에 부인은 약이 오르는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맹세하건대 대사께서 설령 돌아가신다 해도 전 절대 제가 같은 것을 아니할 것입니다. 3년상을 지내는 것은 물론 평생을 대사를 기리며 혼자 살 것입니다. 허허, 앞으로의 일은 장담하는 법이 아니라오. 아니, 대사께서는 저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어엿한 대사의 아내입니다. 대사께서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알겠소. 부인 당신이 그리도 나를 사모하는 줄은 몰랐구려. 내 사과하리다. 그런 대화가 있은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정대사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알아누웠다.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고운 노을이 창문을 봉숭아 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저녁 무렵 서정대사는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느꼈는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이제 가야 할 날이 머지 않았나 보오. 부인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구려. 내가 죽거든 개의치 말고 좋은 사람을 골라 재가를 하도록 하시오. 아내는 서정대사의 말에 일전의 대화가 떠올랐는지 흥분하며 말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죽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소. 부인의 마음은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이젠 진정으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서정대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 서정대사는 불가의 몸으로 세속에 나와 젊은 아내를 맞아 세속적인 삶을 누리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과부가 된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좋은 관에 안치하고는 서글프게 곡을 했다. 서정대사가 급서했다는 소식에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하지만 부인은 방에 칩거해 그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 청년이 늙은 하인을 앞장세워 찾아왔다. 청년은 서정대사의 관이 안치된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통곡했다. 젊은이는 스스로를 서정대사의 제자라고 소개한 뒤 그날부터 대사의 관 곁에 머물러 꼼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나도록 청년은 그 방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던 부인에게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부인은 아무리 제자라고는 하나 그토록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부인은 마침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관이 있는 방으로 가서 그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사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부인 그간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이런 대화를 시작한 부인과 청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 부인은 청년의 수려한 외모와 총명함에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부인과 청년의 만남은 잦아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또한 애절하기 그지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구하신 대사님의 부인과 제가 합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사태가 어지러워져 부인에게 폐를 입히기 전에 저는 이만 떠날까 합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청년의 손을 잡으며 매달렸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남편은 죽고 없는데 우리가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이목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도련님만 괜찮다면 혼례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부인은 청년과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하고는 혼례 준비를 서둘렀다. 부인은 우선 하인들에게 서정대사의 관을 뒤쪽 헛간에 옮기도록 하고 자신이 쓰던 방을 신방으로 꾸미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날로 소복을 벗어버리고 빛깔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기다리던 혼례일이 되었다. 곱게 몸단장을 하고 신부옷을 입은 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청년은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은 듯 했다. 부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혼례를 치르고 청년의 손에 이끌려 신방으로 들어갔다. 신랑이 된 청년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호롱불을 껐다. 그때였다. 갑자기 신랑이 쓰러지면서 온몸을 뒤틀더니 입에서 허연 거품을 뿜어냈다. 부인은 갑작스러운 변고에 깜짝 놀라 청년이 데리고 온 하인을 불렀다. 여보게, 하라범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늙은 하인은 송구스러운 듯 부인에게 말했다. 마님, 실은 도련님께는 어릴 적부터 발작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발작이 없어 이젠 다 나으신 줄 알았더니 아니, 나을 수 있는 약도 없단 말이오? 용한 약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서. 늙은 하인은 말끝을 흐리자 부인은 다급해져서 물었다. 그게 무엇이오? 내 어떻게든 구해볼 터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늙은 하인은 우물쭈물하더니 대답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고리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께서는 발작이 일어나면 노비들 중 한 명을 죽여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부인은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겨우 젊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했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니, 어찌 그런. 부인을 어쩔 줄을 몰라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눈물 범벅이 된 부인의 얼굴에 돌연 미소가 떠올랐다. 하라범, 죽은 사람의 골은 쓸 수 없는 것이오? 제가 알기론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말에 부인은 결심한 듯 잠옷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 당장 구해오리다. 부인은 서둘러 자신의 남편 서정대사의 관이 놓여있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주위는 어두웠으나 부인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 초야도 못 치르고 젊은 신랑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부인은 도끼를 찾아 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힘껏 내리쳤다. 그런데 다음 순간 관의 뚜껑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 깜짝 놀란 부인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졌다. 이어 관 속에 누워있던 서정대사가 유유히 일어나는 것을 본 부인은 그만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서정대사는 한숨 잘 잤다는 듯 기지개를 켜고는 쓰러진 부인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부인은 방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분명 이곳은 신방을 차렸던 곳인데. 부인이 일어나자 서정대사가 다가와 자신의 수의를 살피며 말했다.
부인,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구려. 헌데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구려. 부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당신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적적한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냈는지 모르실 거예요. 부인은 이렇게 시치미를 떼면서 방 안을 살펴보았다. 분명 신방이 맞는데 신랑과 하인을 물론 신방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감쪽같이 없어졌다. 부인은 문득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서정대사에게 아양을 떨며 말했다. 그동안 제가 당신의 관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저녁 문득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신 게 틀림없어요. 서정대사는 부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고맙구려. 그런데 당신의 옷은 어찌 상중이 여인네의 복장은 아닌 듯하고 마치 갓 혼례를 치른 신부 같구려. 부인은 당황한 얼굴을 감추며 말했다. 저 왠지 오늘은 당신이 살아올 것만 같아서 혹시나 하고 이 옷을 입고 있었지요. 제가 이렇게 기쁜 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주안상이라도 차려올 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집안을 살폈다. 청년과 늙은 하인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마도 대사가 살아난 것을 알고는 어디론가 숨었나 보다고 생각을 했다. 부인은 급히 주안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 대사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술 시중을 들었다. 서정대사는 취기가 돌자 흥에 겨운 듯 노래 한 자락을 뽑았다. 봄날의 꽃과 같은 어여쁜 얼굴에 초생달 같은 두 눈썹,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부부는 안 될 말일세. 도끼로 머리를 노린다며 즐기는 낮잠도 모두 글렀다네. 서정대사가 노래를 마치자 청년과 노인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너무 놀라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서정대사는 술잔을 마저 비우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나갔다. 서정대사의 웃음소리는 쓸쓸한 가을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싸락눈이 온 세상을 덮는 날 밤 천지를 맴도는 세찬 강풍 같기도 했다. 서정대사가 밖으로 나가자 청년과 늙은 하인의 모습은 한낮 헛개비처럼 천천히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어 서정대사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잦아들면서 청명한 하늘의 작은 구름처럼 흩어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